예, 오늘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 귀국함으로써 5박 7일간의 방미 일정은 종료됐습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한미 동맹이 크게 강화됐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반도 외교안보에 미칠 파장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예. 70년 역사 한미 동맹의 미래도 보여주고 많은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되는 이번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방미 성적표 좀 저희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준, 예.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의 방향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네. 일단 한미 동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동맹입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안보 위기가 커지고 있고 또 북핵 위기는 우리 발등의 불입니다. 예. 여기다가 이제 첨단 기술을 필두로 경제 안보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한미 동맹의 정점의 순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예. 원래 한미 동맹은 한국 전쟁 때 북한이라는 주 적을 상대로 한반도 공간의 안보 동맹이었거든요. 근데 70년 새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예. 우리는 이제 글로벌 국가거든요. 그렇게 보면 안보 동맹에서 경제, 가치, 문화 동맹으로까지 커졌고요. 영향이 커졌죠. 그다음 공간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이제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현재 수준에서 동맹 외교로는 상당히 성과를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했다는 건 어떤 의미로 좀 그러니까 네. 이 한국 자체가 이제 지역 국가가 아니라 세계 국가로 전환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우리의 활동 영역이 훨씬 더 커졌는데 여기에서도 동맹이라는 지지 기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북핵 문제에서도 사실상 실질적인 미국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카드를 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건 전략적 명확성의 외교입니다. 일종의 좌표 외교입니다. 모호성과 그러면- 반대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가진 외교 안보적 이해관계가 동맹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를 들면 당장 현실적인 경제적인 대상인 중국도 있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미국이라는 동맹 외교를 강화했기 때문에 이제 균형 외교, 전략적 모호성 외교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의문이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기반하고 있는 동맹 외교에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고 그러나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이 전략적 모호성이나 균형이라고 하는 외교 부분에서 남은 문제들을 관리하는 숙제가 생긴 거죠. 네, 이번 윤 대통령 방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특히 이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 한쪽에서는 알맹이가 없다. 또 한쪽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의 최고의 성과다. 이렇게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좀 어떤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할까요? 지금 오해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나토식 핵 공유다 아니다. 나토도 엄밀히 보면 핵 공유가 아닙니다. 아. 왜냐하면 나토 회원국에 있는 핵탄두를 예. 나토의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이 평시에 핵 NPG라는 핵 기획국으로 관리하고 네. 나토의 전폭기에 장착을 해서 운용하는 개념이거든요. 예. 근데 최종적인 명령권, 최종적인 핵탄두 사용 권한은 미국 공유 안 해요. 미국 예. 대통령한테. 예, 아무리 나토가 억지로 실른다고 하더라도 그 핵탄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비밀 코드를 집어넣지 않으면 절대 안 터집니다. 그러니까 나토의 핵 공유도 물론 이제 가시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은 크지만 실질적인 결정 권한은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도 핵 보유국이거든요. 나토 회원국이지만 네. 예. 근데 나토의 같은 회원국끼리 공유 안 해요.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미국은 그 어떤 국가하고도 핵 공유를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술핵이 한국에 없거든요. 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예. 그 비확산 체제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본다 그러면은 워싱턴 선언이 사실은 현실적인 한계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가 너무 컸던 거죠. 그렇죠. 나토식보다 더 커질 수 있다. 또 지금 북핵 위협에서 현실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미국이 확실하게 우리하고 공유해야 된다. 이런 기대치가 있었는데 냉정하게 본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본다 그러면 현실적인 선택을 가져온 거고 예. 미국으로서 보면은 상당한 성과를 우리한테 준 건데 문제는 우리는 북핵 위협의 당사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양에서 본다 그러면은 기대치에 못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구체적인 좀 의미에 대해서 먼저 보자면 사실은 워낙에 국내 안에서 핵 무장을 하자는 여론이 절반은 확실히 확 넘는 막 거의 70% 이상까지도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77%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여론을 잠재워 줄 수 있을 만한 성과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한미 이번에 워싱턴 선언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그만둘 리도 없고요. 예. 우리 국내에서 핵무장론이 사그라들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북핵 위협이 당면 현실화돼 있고 이제 또 북한이 더 위협을 고조시킬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우리 자체 이번 워싱턴 선언의 성과 여부와 관계없이 불안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고 예. 네.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본다 그러면 자체 핵무장론은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전략적으로는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은 어렵더라도 예.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계속 제기가 되면 미국이 압박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이 자체 핵무장하는 건 사실 미국으로서 악몽이거든요. 중국도 악몽이고 러시아도 악몽이죠.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하느냐 마느냐 여부를 떠나서 압박 카드로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살아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전략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핵 협의 그룹에 대해서 이 나토랑 좀 비교도 해주셨고 전략 핵 잠수함을 더 한반도에 많이 배치하겠다. 우리가 최근에 계속 관련해서 뭐 많은 무기들이 한국에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뭐 훈련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뭐 핵 잠수함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고육책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전략 핵 잠수함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이 오하이오급 정도 같은 게 24개의 발사관이 있는데 예. 그 미사일 하나당 최대 10기 가까이의 다탄두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럼 240발이죠. 그럼 한 발당 그 10발에 240발 중에 하나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대략 30배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잠수함 한 대로 거의 지구 종말까지 갈 수 있는 무기거든요. 그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구상에 가장 센 과거 냉전기 때 사람이 3명 있다. 하나는 미국 대통령, 하나는 소련 대통령, 소련 서기장, 예. 세 번째는 전략 잠수함 함장. 그러니까 이 물속에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 억지력이 있는 건데 근데 이게 물속에 떠갖고 부산에 보여주는 거는 사실은 전략적으로는 타겟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래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불안하니까. 그다음에 미국이 자기들의 전략 자산을 일부러 노출시키는 건 뭐냐면 그만큼 한국을 확장 억제로 방해하는데 우리가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그러니까 전략 핵 잠수함은 실려 있는 SLBM이 사거리가 10,000km가 넘거든요. 예. 그럼 한반도 근처에 올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하와이만 있어도 억지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워낙 지금 북핵위기가 심화되니까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감, 북한에 대한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전략 자산이 이제 명시적으로 전개가 되는 거지 실질적인 확장 억제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독자적 핵무장은 못하지만 사실상 핵공유를 한다라는 대통령실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이 부인하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 핵공유가 정확히 의미하는 게 뭔가요? 기존의 뭐 해구산이나 확장 억제 이런 것과는 차이점이 있을까요? 앞에 사실상이라는 말이 붙었죠. 예. 그러니까 핵 공유는 예를 들면 이 연필을 같이 쓰는 게 공유거든요. 예. 근데 핵은 절대로 같이 안 쓰거든요. 핵은 미국 안에서도 대통령만이 최종 결정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안에서도 공유 안 해요.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무기를 우리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쓸지, 운용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협의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핵공유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엄밀한 문자 그대로 핵공유는 아니지만 그런 핵공유의 정신을 살린 게 이번에 NCG다. 그리고 전략 전술핵이 한 번도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협의체가 NCG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시작이죠. 그게 어떻게 운영되느냐. 왜냐하면 우린 지금 핵 관련 인력이나 인프라나 노하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여기에 맞춰서 만일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미국과 상한한 정도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NCG를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정도로 우리가 미국의 핵 운용에 발언권 참여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좀 핵 공유라는 이 단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확산되면 그냥 립 서비스라도 사실상 핵 공유도 맞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핵 공유라는 말이 가면 그럼 나토처럼
전술핵이 한 번에 들어와야 된다. 그다음에 NPG, NCG와 PG는 다르거든요. 예. 기획을 하는 건 뭐냐면은 있는 걸 갖고 같이 계획을 하는 거고 그렇죠. NCG는 협의하는 거거든요. 그럼 만일 핵공유라는 거 인정해 버리면은 NPG로 가야 되거든요. NPG로 가려고는 미국으로서는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의 입장을 알지만 명확하게 선을 그은 거다. 그러니까 핵공유가 아니다는 입장과 사실상 핵공유라는 입장 얘기는 사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어느 정도 시각과 좀 말의 차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좀 간단하게 그래서 나토식 핵공유와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한국에서 이번에 체결하게 된 핵협의가 더 큰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다른 차원이죠. 예를 들면 나토는 예. 전술핵은 있죠. 그렇지만 말씀드렸지만 핵을 가진 프랑스도 있고 영국도 예. 자기들 핵은 공유 안 해요. 따로 놉니다. 지금 31개국이거든요. 나토가 추가돼서. 그러니까 다자협의체죠. 근데 NCG는 지금 한미 양자협의체거든요. 예. 그 미국이 핵 관련해서 협의하는 양자협의체는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의미는 우리의 발언권과 긴밀성 훨씬 커질 수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략 잠수함 일부러 노출시키는 것, 그건 미국으로 상당 부담이에요. 예. 상당한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보면 우리 양에는 우리가 기대치에는 못 미치지만 그런 현실적인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가져온 거다 이런 평가도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싱턴 선언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에 돌아왔는데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북한 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 선언도 했고 노동신문에도 지금 관련된 내용들도 쭉 나오고 있잖아요. 북한의 지금의 뭐 움직임과 반응들 어떻게 보세요? 새로울 건 없다. 그리고 북한도 예상을 했을 거예요. 예상을 했을 거고 이미 4월 1일 날 김여정 부부장이 우크라이나에서 자체핵 보유, 전술핵 반입 이런 논의가 있으니까 그때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담화 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구멍이 숭숭 뚫린 해구산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결국은 한미에 대해서 반발, 위기를 조성하는 거다 한미가. 그럼 우리는 여기에 상응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된 발언이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다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들이 이번에 전략자산 전개 때마다 상응하는 대응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예. 이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놓은 대안에 대해서 북한은 역으로 예. 그럼 한미가 하는 NCG나 아니면 전략자산 전개나 그런 것들을 무력화할 수 있을 그런 의도를 가진 도발들로 이제 수위를 높이겠죠. 네, 어제 내놓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서 특히 눈여겨볼 만한 발언이 억제력의 제2의 임무 이런 말을 언급을 했는데 이게 핵 선제 타격에 나설 수 있다는 위협으로도 해석이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좀 이후에 있을 도발에 대한 포석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그 얘기는 제2의 임무, 제2의 사명. 예. 원래 이제 제2의 사명이라는 표현을 김정은 위원장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건 뭐냐면 제1이 핵전쟁 억제, 제2는 선제 핵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핵 보유국들은 이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견제하거든요. 예. 예. 선제 핵 공격한다 안 한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북한은 지난해 9월 핵무력 법조화에서 선제 핵 공격을 명문화시켰어요. 예. 시켰고 그다음에 그 대상에 한국도 집어넣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공격 대상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오히려 같은 동북을 지켜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작년 9월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훈련들이 다 선제 핵 공격 훈련이에요. 전술핵 운영부대, 그다음에 수중 핵 드론 이런 것들이 보면은 대부분 다 선제 핵 공격이지 방어 훈련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향후에도 자신들의 전략적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선제 핵 공격의 성격에 핵과 관련된 미사일 예. 발사나 아니면 무력 도발을 더 예.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어떤 훈련을 할까 생각해 보면 사실 오늘 4월 마지막 날이거든요. 정찰위성 4월까지 쏜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었던 북한인데 뭐 정찰위성 이제 뭐 다음 달로 넘어가거나 뭐 한창 뒤로 밀린다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정찰위성은 이미 2021년 1월 당대에서 결정한 거죠. 그랬었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기로. 그런데 지금 북한이 예고했던 무기 중에 극초음속 미사일, 예. 그다음에 사정거리 15,000km 명중률 최고, 그다음에 수중 전략 무기, 이건 헤일이죠. 그다음에 전술핵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북한 기술 수준에서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예고했던 것 중에 흉내 못 내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가 시작해도 10년이 더 걸려요. 지금 호주 오커스 지금 창설한 지 2년 돼 가는데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좌초될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북한으로서는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 두 번째가 정찰 해상이에요. 어. 그러니까 비슷한 건 쏘아올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목적의 해상도를 가진 건 그런 기술을 가진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EU 정도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도. 우리가 이제 조만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들을 북한이 단기간에 확보한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단순한 위성체는 쏠 수 있겠지만 발사체 기술은 좋으니까요. 예. 그러나 위성 탑재체가 부실할 가능성이 있고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준비가 좀 안 됐을 가능성이. 왜냐하면 지난번에 카메라를 말하는 그렇죠. 거죠. 그 당시 지난번에 조악하다고 그랬던. 지난번에 쏘았을 때 벌써 우리가 뭐 별거 없다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화냈거든요. 예. 그 이번에 쏘면은 정말 보여줘야 되는데 그 정도 기술이 확보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4월은 본인들은 그렇게 시간을 잡았지만 넘어간다는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명령을 어긴 거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조만간 쏜다면 성능은 상당히 떨어질 거고 만일에 안 쏜다면 그 기술 극복을 위해서 장기 개발치도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쏠 수 있는 발사체는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카메라가 지금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괜히 쐈다가 자랑할 만한 수준이 못 돼서 민망할 수 있다. 쏜 다음에 만일에 영상을 보여줘야 될 예. 거거든요. 보여준다고 그랬으니까. 예. 근데 그 부분이 딜레마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도 하고 워싱턴 선언도 하고 북한의 입장까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얘기도 해주셨지만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한 것들이 결국에 압도적 친미 정책이다. 북중러 보복을 초래할 거다라고 중국 관영지에서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표 외교, 동맹 좌표 외교, 전략적 명확성 외교로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미국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작년 12월에 미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올 4월 달에 중국을 국빈 방문했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미국과의 서먹했던 관계를 풀었고요. 중국 가서는 에어버스를 160대를 팔았어요. 예. 수백억 달러입니다. 거기다가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예. 그 EU 집행위원장을 데리고 같이 이 사람이 대중국 매파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시 주석하고 협의를 했고 마침 시 주석이 얼마 전에 제렌스키 대통령 통화했죠. 협상을. 이렇게 해서 마크롱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실리를 찾고 중국에서 실리를 찾고 그다음에 중국 간 다음에 열흘 뒤에 프랑스 의회 대표단이 또 대만을 갔어요. 예. 이건 사실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동맹회교는 상당한 성과고 최고의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 한미동맹 70년에. 그럼 나머지 이제 블랭크가 남는 거죠. 중국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렇죠. 러시아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러니까 이쪽에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이제 어떻게 관리하느냐인데 만약에 전략적 명확성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면 족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 명확성을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관리하는 탄력을 융통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숙제로 남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글로벌 정세가 과거에 우리가 글로벌 모호성을 바탕으로 두 쪽 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빨리 한쪽을 선택해서 그쪽에라도 조금 더 잘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마크롱 외교의 특징은 뭐냐면 전략적 명확성을 프랑스 국익으로 잡은 거예요. 아. 그 프랑스 국익이라는 명확성에 비추어서는 어디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동맹이라는 명확성 하나만 잡게 되면 동맹과 우리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뭐 찰떡궁합이죠. 지금 맞아요. 그런 상황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 명확성의 외교는 이런 위험한 모호한 이런 불확성의 시대에는 바람직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유동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만 플랜 A만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플랜 B도 관리해야 되는 거고 그건 이제 남은 숙제예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중국과는 관계가 냉랭한 가운데 한밀, 북중러 이런 대립 구도는 조금 더 선명해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저희 외교가 앞으로 추구해야 하는 방향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 신냉전 그러는데 신냉전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냉전 체제는 블록이 두 개였어요. 예. 공급망이 자본주의 공급망, 사회주의 공급망. 이 사이에 거리가 없었거든요. 둘은 이념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예. 지금 공급망이 하나죠. 글로벌 공급망. 그다음 이념적인 진영도 없죠. 그렇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국익 외교. 그러니까 전략적 명확성을 국익으로 잡고 예. 그 국익 실현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거죠.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이번에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봐요. 그 위해서.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다. 결국 동맹도 국익을 실현하는 거니까 국익이라고 하는 전략적 명확성을
그 국익을 좌표로 전략적 명확성에 연결해야 된다. 예. 이게 이제 향후 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또 G7 정상회의가 열릴 G7 때 또 한미일이 또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국제관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